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탈북하면서 힘들고 아팠던 기억을 탈탈 털어드리는 탈탈탈입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한국정착 14년차 2006년 29살 때 한국에 입국한 한영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보조 진행자로 박현정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분이 어떠세요 지금? 참 별났습니다. 이제 1살짜리 애기한테 선생님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아니에요. 한영란님을 소개해 주신 분은 중고차는입니까? 이유미입니다. 네, 친구. 네. 네. 어릴 때부터 친구. 고향에서부터 쭉 알고 지내는 회사 어릴 때, 친구. 네, 유치원 때부터 쭉 같이 자란 친구. 알겠습니다. 고향 얘기부터 좀 들려주시죠. 네. 고향이 양강도 해산. 네, 해산이고요. 제가 2005년도에 탈북을 해가지고 네. 2006년도에 9월 달에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그 오는 길이 딱 1년 걸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운 좋게 중간에 북송도 안 되고 올 때 어머니랑 남동생이랑 이렇게 같이 그냥 정말 운이 좋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쭉 와가지고 그 한국에 와서 하나원을 졸업해서 집을 딱 받고 하니까 1년이 딱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네, 진짜 운이 좋게 왔어요, 저희는. 해산에서는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몇 살 네. 때까지 사신 겁니까? 여기 오기 전까지 쭉 해산에서 그냥 살고 뭐 오기 전에 또 추방도 가고 했는데 어쨌든 쭉 오기 전까지는 해산에서 그냥 쭉 살다가 그냥 중국에서는 뭐 살지 않고 해산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본인 기억에 남아있는 해산 어떤 곳인가요? 요거 하나는 꼭 좀 알려주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요. 제가 이제는 온 지 좀 그래도 시간이 좀 됐으니까 제가 오기 전까지는 저희도 그때 그래도 해산이 좀 중국하고 개방이 돼가지고 네. 개방까지는 아니래도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으니까 다른 데보다는 네, 그러니까 좀 그 장사도 하고 또 해산에서 그 중국 물품들을 가져다가 또 앞지대에 나가 팔면 좀 그래서 아마 그 고난의 행군식이랑 해산 쪽에서 아마 이게 한국에 온 사람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때는. 그래, 지금 해산 양강도를 북한에서는 제2의 리비아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리비아요? 네, 우리 북한의 생각은 리비아라면 그 전에 해외에 많이 나간 사람들이 리비아 쪽에 나간 사람들 돈을 많이 벌어왔거든요. 그리고 리비아 쪽의 사람들이 잘 산다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이 바로 양강도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 물품이라는 건 이제 중국에서 물건 받아다가 하는 거를 네, 한국 것도 들어오고 일본 것도 들어오고 다 들어요. 동남아 것도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아무튼 돈을 만들 수 있는 게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이 바로 해산이군요. 네. 가족 관계는 어떠셨어요? 가족 관계는 아버지랑 어머니랑 남동생 이렇게 했는데 올 때 남동생하고 엄마랑 셋이 오고 예, 아빠는 그때 같이 못 왔거든요. 부모님은 어떤 일 하셨습니까? 엄마는 그때 그 장사를 좀 중국이랑 이렇게 다니면서 장사를 많이 했고 아버지는 그 해산에 그 동약관리소라고 약초만 이렇게 예약을 하는데 거기서 창고장으로 한 10년 정도 쭉 계셨거든요. 예, 그래서 사는 거는 아빠 쪽으로 해도 진짜 능히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엄마가 이렇게 중국 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래도 이게 좀 폭이 넓어지니까 소문도 세긴 하고 법에도 많이 불려다니고 좀, 당시 2000년대는 이때 90년대 이때 사사여행자를 중국 나다니는 사람 그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 사사여행자라는 건 정식 허가받고 가는 사람. 정식 허가받고 북한이 보회부에서 이런 그 도강증을 떼주면서 넘어가는 사람들인데 많지 않았어요. 동약관리소 창고장이면 괜찮은 자리라고 그러셨는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동약관리소라는 게 여기 남한을 말하면 약초를 다 걷어서 여기에서 제약공장 같은 데 보내주는 그런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약초가 많이 모여온다는 건 자체가 중국에서도 밀수품을 가져가는 게 거의 약초거든요. 그러니까 돈 되는 물건을 그걸 관리하고 하는 직업이니까 참 좋은 것이거든요. 중간에서 잠깐 본인들이 조절도 좀 해가면서 물론이죠. 레벨도 많이 받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뭐 어렵게 사신 건 아니고 네. 학창 시절에는 어떤 일이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학창 시절에는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 중학교에 들어가가지고 1학년 때부터 손인회관 다니면서 무용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제가 무용을 뭐 하려고 생각한 게 아니고 엄마가 그러니까 엄마 욕심에는 남들이 하고 하니까 막 시키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무용 선생님을 엄마가 이렇게 전에 때부터 잘 알던 선생님이어서 그래서 소개해가지고 가서 손인회관 다니면서 그러니까 공부는 거의 안 했죠. 학교 그럼. 예 계속 축전 다니고 뭐 평양 올라가 있고 뭐 이러니까 학교 진짜 1년에 한 달이나 2달이나 그 갔는데 공부를 또 하기 싫어가지고 학교 갔다가 한 수업 치고 저희 소저갑니다. 그럼 또 빠져나오고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지금도 해산의 소년회관을 개축했습니다. 네. 원래 그걸 다시 지었는데 멋있게 지었습니다. 지금도 소년회관은 비명도. 운영되고 있고, 그렇죠. 그 자리에다가 그냥 다시 했는데 운영되고 있고, 좀 근데 돈이 있어야. 소주 활동도 하고. 네. 평양에 올라갈 때도 다 자비 무덤물로 가거든요. 의상부터 시작해서 다 하니까 돈 있는 집 애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혜지. 평양에 축전 뽑혀가려면은 얼마, 그러니까 몇 명이나 뽑혀가는 겁니까? 그 몇 명이 아니고 이렇게 전국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축전할 때가 근데 전국에서 다 올라가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당첨되는 그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맨날 가면은 거기 가서 뭐 2등도 하고 1등도 할 때 있고 해가지고 무용을 하는 게 무용이란 게 짝술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12명 뭐 한 명 더 뒤로 보자 해서 13명 그렇게 선생님하고 해가지고 평양에 한번 올라가면 그러니까 4월 15일, 2월 16일 이때는 김일성, 김정일 그 생일 네 그때 그 전국 이렇게 축전해가지고 그때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은 벌써 한 1월 달에 올라가 있으면 2월 16일 끝나고 내려오니까 그리고 또 4월 달이니까 또 3월 달에 또 올라가고 또 4월 15일 끝나고 또 내려오고 그렇게 하면 보다니까 또 4.25 끼우고 뭐 7.17 끼우고 그다음에 또 구구절 끌다 나니까 계속 이렇게 축전 다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었죠 그때는. 그러니까 행사 때마다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장기간 합숙을 하는 거군요. 네, 여간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체육 서저라든가 이렇게 문학 서저, 이런 예술 서저라든가 이런 데 참가하는 애들은 공부를 못 합니다. 아예 그냥 내놓고. 계속 다니니까. 이 짝에 치우쳐서 연습을 해야 되니까. 네. 김일성이 있을 때 김일성 앞에서 설맞이 공연도 했다고 그러셨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 김일성이 그 죽기 전 해 마지막 해인가 그 이때까지는 계속 평양에서 그 전국으로 안 하고 평양 학생들만 그 궁전에서 망경대 궁전에서 설맞이 했는데 그 해는 전국 이렇게 설맞이 모임 해가지고 전국에서 다 올라오고 그 영화 배우들도 막 나오고 이렇게 모임으로 했거든요. 근데 그 해에 김일성이 그 사망하고 그때가 마지막으로 저게 1호 행사 했죠 그때. 1994년. 네. 그때 마지막으로 그 설맞이 모임 해가지고. 김일성 직접 보신 거예요? 네, 네, 봤죠. 근데 뭐 이렇게 가까이서 막 저희가 공연한 그 체육관에서 그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체육관이고 이 앞에 그 주황석에 이렇게 앉았으니까 그때 그렇게 봤죠. 그러면은 김일성 보기 전에 뭐 절차가 있습니까? 뭐 옷을 소독한다든가, 뭐 주의를 준다든가. 아니 그거는 없고 이렇게 일단은 그 우리가 1호 공연을 할 수 있는지 문건을 다 검사를 할까 시안전부에 이렇게 다 해서 그거를 다 해가지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공연 시작하기 벌써 1시간 2시간 전에 일체 접근을 못하게 그 다 들어오는데 다 차단해버리고 공연 딱 시작하면 그 들어가 나가 하는 그 통로만 거기로만 자기가 순서되면 들어가고 나가고 그러니까 김일성 발 우리 무용 같은 건 기껏내면 1분 2분이니까 그때만 딱 보고 그 다음에는 행사가 끝나면 못 보는 거죠. 예. 또 굉장히 기분 좀 특이하셨겠네요. 근데 이상하게 김일성 반대 막 눈물이 나는 거죠. 우리는 북한에서 이렇게 애기 때 말을 뗄 때부터 아버지 연수님 고맙습니다. 근데 그거를 배워가지고 김일성을 진짜 직접 본다니까 막 그게 흥분돼가지고 뭐 어쩌지도 않은데 막 눈물이 나가지고 지금도 북한 사람들은 그래요. 기록영화 같은 데서 김일성의 영상만 착 나와도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김정일이나 김정남은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세뇌의 힘이 그렇죠. 그 김일성 때가 제일 나았다고. 그렇죠. 그때는 뭐 배급도 좋고 뭐. 아무튼 저희가 사는데 조금 편리했으니까. 그때는 다른 공산국가에서 그냥 막 무상원조도 해주고 그럴 때니까요. 그런데 우린 무상원조보다도 김일성이 정치를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믿고 있는 거고. 그렇죠. 역시 세뇌의 힘이네.
자,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군대 가셨다고 했는데 무용을 네. 그만두신 거네요? 아까 중학교 졸업하면서 원래는 무용 하려면 어디든 뭐 예술대학 쪽으로나 이렇게 가야 가야지. 되는데 엄마가 그 입당하고 오라고 당원이들 그 북한은 또 그거를 그거 많이 있지요. 보잖아요. 네. 근데 저희 아빠 쪽에 이게 토대가 안 좋아요. 그 할아버지가 친할아버지가 이제 아빠 쪽에 칠형제인데 한 명도 입당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니네대는 괜찮다고 그래도 입당을 해야지. 그래. 입당을 해서 여자가 시집을 잘 가면 되지. 근데 엄마는 그게 아니고 아빠도 입당 못하고 아버지 형제 몽땅 당원도 아닌데 우리 아빠가 또 맞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무조건 군대를 가라고. 근데 저희 때는 5년제였어요 군대가. 그래서 네 5년제였는데 어디로 그렇게 가라니까 평양에 가라고. 근데 평양은 계속 다녔잖아요. 가기도 싫은데 그 꼭 군대 가라고 엄마 무조건 가라고. 그래서 초마가 우리 9월달에 하잖아요. 9월달. 예, 근데 마지막에 다 끝나고 마지막 임박에 10월달 거의 접어들 때 개벨리 때 해가지고 막 뇌물을 거해가지고. 근데 또 엄마 친구분 그 사위가 지금 그 발총구 그 여단 선전대 소대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분 딸도 거기에 가 있고, 그러니까 그분 딸하고 제가 언니 이렇게 자랐으니까 거기를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도 그래도 뭐 아는 데 가니까 아 괜찮네 하고. 가기 싫은데 일단은 아는 데를 가니까 그나마 개벨리 때 군복도 뭐 입고 제 옷을 그냥 입고 갔거든요. 그래 가서 평양에 가니까 그 우리가 처음에 가서 그 훈련 받는 데 있잖아요. 신병훈련. 네, 신병훈련 받는데 거기를 데려가는데 거기 가서 군복을 딱 바꿔 입고 보니까 아 내가 진짜 지금 군대를 왔네. 그 다음부터 지금 실감이 나고 그 전에 막 처먹을 때 막 울고불고 하면서 막 친구들 막 발해주고 막 그러는데 나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갔는데 그래 평양 가서 거기 들어가니까 아 지금 내가 군대를 왔네. 아 그다음부터는 지옥이 완전히 지금 막 새벽 5시 기상해가지고 막 그 동뚝을 그 흰 옷을 입고 막 뛰고 그다음 저 같은 건 또 이게 규율 생활을 안 해가지고 학교 이게 그런 거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좀 날라리 쪽을 했을까 그게 막 끔찍한 거예요. 그게 아침마다 그다음 밤에 또 자기 전에는 이게 옷을 딱 정돈하고 마다라시잖아요. 그걸 베개를 딱 각인하게 마트레스 베개 한 명이라도 그게 잘못되면 다시 밤이 막 30번 40번 너무 악이 나가지고 내가 왜 군대를 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뭐 진짜 화장실 가도 보고하고 가야 되고 갔다 와서도 갔다 왔습니다 보고해야 되고 이건 자유라는 게 없으니까. 근데 또 신병훈련 때는 더 하거든요. 그게 그다음 규성 공부를 계속 해야 되고 막 그게 너무 힘들어서 이 빨리 신병훈련이 끝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신병훈련이 지금 거의 끝나서 다른 애들은 지금 어디를 가는지 모르거든요. 자기가. 근데 저는 찍고 갔으니까 그쪽에서 끝나서 바로 데리러 와서 그쪽에 갔는데 그 통일거리 쪽에 갔어요 그때. 그 통일거리 쪽에 갔는데 그때 통일거리가 금방 생겨가지고 아직 이렇게 다 안 됐을 때 그래 갔는데 거기도 또 가보니까 아무리 아는 언니가 있고 해도 또 거기도 교육 생활인데 그러니까 일단은 여단 그 군악 때니까 그 남포 고속도로 할 때 그 발천국은 이렇게 고속도로잖아요. 그거 할 때 여단에서 벗어나서 그 남포에 내려가 있어. 그러면 그때는 규정이 옷 다 입고 다니는. 그때는 또 마음대로니까 좋은데 이제 겨울이 되면 동기훈련 시작하거든요. 군대가 그때는 또 다시 들어와야 되니까 여단에 또 딱 들어오면 모자 벨트 다 하고 다녀야 되고 보고 그게 너무 짜증나가지고 그래서 이거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그때 빗썸류가 한참 돼가지고. 아니 네 남포에서 자유생활했다는 건 뭡니까? 현역 군인인데 네. 군인인데 밖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나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 저희가 발천국인데 제가 이렇게 도로를 이렇게 보장하는 기관이거든요. 발천국이라는 거는 사명이. 너처럼 처소를 지키는 게 아니고 집을 짓거나 이렇게 건설하는 총대예요. 군대. 군대. 그러니까 좀 사복 입고 나갈 수 있는. 아니, 근데 그런 군대에 군악대가 필요한 건가요?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데 가서 생전, 선동 이런 거 하는 건데 저희가 그 23명 편제됐거든요. 그게 여자가 6명이고 나머지 남자. 근데 그 분대장하는 그 분이 평양 여자였고 부분대장이 제가 아는 여자였고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막내잖아요. 지금 전사잖아요. 그러니까 가뜩나신데 전사하고 제일 막내고 하니까 근데 여단에 들어갔다가 그 고속도로 끝날 때까지 거기 나가 있거든 남포에.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개인 집에서 이렇게 숙식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조금 남는데 또 이제 공사 끝나지 않아도 이제 동기훈련 할 때 또 들어가서 이게 군사훈련 해야 되고 하니까
앉아서 누워도 규정을 배우고 누워자라. 뭐 자다 깨어나도 규정을 알아야 된다. 생활총화 일주일에 한 번씩 꼭꼭 해야 되고 막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 이때는 지금은 군대 여자들 많이 뽑아갑니다. 그런데 이때는 군대 여자들 많이 안 뽑아갔습니다. 네, 맞아요. 90년대 저희 때만 해도 네. 저희 때도 우리 학교에 한 명이 딱 뽑혔어요. 그게 얼마나 부럽던지 그 군복을 입은 게 입은 모습이 네. 그렇게 모두 군대 가기를 선호하던 때였습니다. 네. 저희 또 군복도 이게 위에도 다 입고 했으니까 선전대니까 네. 선전대는 그렇게 특수로 피복도 좋은 거 이렇게 네. 해주거든요. 각 부대마다 선전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때가 이제 1994년 17살 때. 95년도에 95년 18살 제가 때. 8월 달에 중학교 졸업하고 9월 달에 바로 군대를 갔죠. 그래가지고 그때는 5년째 돼가지고. 그럼 이제 선전하러 간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어디를 가서 어떤 노래들을 어떻게 불러줍니까? 아까 저희 여단은 지금 평양인데 네. 거기서 이제 그 도로 어디가 이렇게 포장이 됐다 하면 그쪽을 나가서 야간에도 그 도로 포장 야간에도 삐지 공사. 네. 그 삐지 하는 거 하는데 그 야간에도 나가서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그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선전 힘을 북돋아 주는 건데 뭐 먹을 거로 그러는 게 아니고 뭐 전투운동모델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막 수기 들고 막 네, 춤도 추고 그런데 저희가 여자가 6명이니까 여자 6명이 딱 서서 하고 나머지 남자들은 뭐 이 나팔도 군악 소대니까 예 그런 것도 하고 또 이제 그 뭐 12월 24일 뭐 7월 21일 또 그 여단 다 모이는데 또 공연해야 되거든요. 그때는 그 도로에 나가는 게 아니고 여단에 다 모여서 그때는 또 공연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일단 제가 배운 재간이 무용인데 거기 가서 춤을 출 수는 없고 하수를 하라고 제가 그 알던 언니가 부분에 대한 방송은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니가 이제 내년이면 제대되니까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방송을 하라고 그렇게 데려갔는데 아니 이게 배운 게 있어야 하는데 이게 맞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자신감이 있어서 하면은 또 적응되는데 하지 못할 거를 자꾸 하라니까 그게 더 짜증나고 방송도 해야 되고 뭐 재담도 해야 되고 하는데 네 그것 때문에 더 못 있겠더라고요. 내가 기량이 안 돼가지고 지금 북한에서 이 선전대를 많이 뽑아갑니다. 군대에서 저리 이렇게 인설군관들한테 데려올 때 각 부대마다 자기네 신병 데려올라 사람 보낼 적에 선전대 사람 1명, 2명 데려오라 여보니 내일 양강도 가는 사람이라면 양강도, 평남도 이렇게 해서 다 올 때 근데 그 전에는 성악이면 성악, 뭐 악기면 악기 이렇게 부류를 나눠서 나는 성악만 합니다. 나는 기악만 맞아요.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 뽑아가는데 자기가 맞는 분야로 지금은 안 그래요.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다방면으로 다 해야 됩니다. 악기도 치고 노래도 하고 하술도 하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지금 사교육에 대한 이게 높아진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군대를 갔다 와야만이 간부의 징표를 딱 갖추긴데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을 좀 더 홀한 곳에서 군사복무 시킬 것인가 하는 의미에서 악기도 배워주고 노래도 저리 배워주고 춤도 배워주고 하술도 다 딱 맞는 걸로 꾸며서 군대를 딱 보냅니다. 이제 한영란님은 군대가 그렇게 싫으셨던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무용을 했는데 가서 지금 노래를 해야지 뭐 하수를 해야지 재담을 해야지 하니까 그게 너무 힘들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면은 괜찮은데 춤을 추라면 추겠는데 이게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더 마음이 안 붙는 거지 그쪽에. 그래서 어머니한테 제대시켜 달라고 전화해가지고 그때 빗섬유가 한참 나와서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집에 좀 데려가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야 너 군대 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집에 오냐고. 유치원 다니고 그리고 이제는 거기는 막 오는 데도 아닌데 뭐 학교 다니다가 뭐 중간에 뭐 중퇴하는 것도 아니고 못 온다 그래. 나 집에 가고 싶다고 나 이게 못 있겠다고. 그래서 엄마 전화 또 끊어버리고 또 전화 끊어버려 하더니 엄마가. 근데 빗섬유라는 건 뭡니까? 광섬유? 아니요. 여기서 말하면은 집에 이렇게 있는 전화 있잖아요. 집전화. 여기에 있는 손전화 말고 집 가정마다 있는 전화. 우리 070 뭐 이런 걸 그러는 거예요. 별도의 전화 선율이 있었다는 얘기군요. 그게 양강도만 되는 게 아니고 평양까지 다 전국으로. 저기 그러니까 저 장거리 전화가 그러니까 교환대를 코드를 교환대를 통하지 않고 그냥 하는 전화 있잖아요. 개인지에도 이렇게 놓고. 그 전에는 우리 북한은 다 교환대를 통해서야만 했는데 이때는 빗섬유 교환대가 없이 그 통화할 수 있는.
이런 그래서 전화를 그 전화로 네. 엄마랑 통화해가지고 엄마가 얘가 왜 도대체 이제 평양에 찾아왔더라고 저 군부대를 엄마가. 근데 엄마가 원래 제가 유치원 학교 이렇게 다닐 때부터 엄마가 원래 열성이 많았어요. 이렇게 뒤서 엄마 계속 어디 가면 네. 도시락 싸들고 선생님들 도시락까지 다 싸오고 엄마가 그렇게 열성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거기로 왔더라고요 평양에. 도대체 왜 네가 뭐 있겠다 하냐고. 그래 쭉 와보니까 남자들이 뭐 와 다 불 떼주고 다 해주고 그때는 우리 입합도 먹고 했으니까 근데 왜 집에 오겠다냐고. 그래 난 집에 가겠다고. 난 지나가는 게 다 부럽다고. 교육 생활 때문에 힘들어 못 있겠다니까. 교육 생활이 그렇게 그래야 5년인데요. 너 지금 5년이면 그때 와서 이게 다 이렇게 토대에 갖춰가지고 시집 잘 가면 되는데 왜 그냐고. 막 가겠다고. 근데 엄마 막 내일은 가야 되는데 막 눈물 흘리면 따라가겠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속이 타니까 그 소대장 보고 어떻게 집에 장가를 데려갔다 올 방법이 없냐고 하니까 소대장이 선전부장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선전부장이 그 구호 있잖아요. 우리 무슨 구호 이렇게 쓰니까 그게 흰 색깔, 빨간 색깔 쓰잖아요. 당에 이런 구했을 때 빨간 색깔. 말하면 에나멜. 그때 그게 처음 이렇게 나왔을 텐데 그럼 그거를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구호 물자 구입 이렇게 해가지고 명칭을 달아가지고 보냈거든요. 그래서 한 달만 있다가 구호 물자를 무슨 뭐 흰색 뭐 몇 개, 뭐 빨간 거 몇 개, 그렇게 해서 가져. 그래 20개를 그때 가져오래서 엄마가 그럼 데려가겠다고. 그렇게 또 소대장이 따라와야 되잖아요. 하전사니까. 그래서 같이 집에 왔다가 소대장은 가고 엄마 중국에 그 부탁해 가서 다 받고 이젠 또 한 달 돼서 소대장이 또 데리러 와야 되잖아요. 근데 안 가겠다고 또 뻗치니까 그러면 그 고물자만 택배를 보내고 더 해보내라고. 그렇게 해서 집에 계속 있다 보니까 한 5개월 있다가 마지막에 할 수 없이 가야 되니까 또 울며 기사 먹게 갔다가 또 갔다가 또 집에 오기 싶어서 그 선전부에서는 그게 필요하니까. 근데 그것도 다 돈이 들어가니까 개인적으로 못 사니까 또 보내가지고. 그 왔다 갔다 하니까 여단에서 이렇게 가끔 보다 군관데 너는 짬짬이 군사복무 하냐고. 계속 집에 가 있는다고. 그렇게 해서 난 그냥 일단 집에 오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엄마 보고 마지막에 나는 학교 대학 추천받아가지고 이제 2년 남았는데 가겠다고 입당도 못했는데 그래 엄마가 암만 생각해도 얘가 계속 집에 또 와 있었으니까 이게 아무래도 적응이 안 되네. 그래서 대학 추천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대학을 받아가지고 제대됐죠 결국은. 그러니까 3년을 공부했는데 네. 1년 정도는 집에 와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 그런 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돈 있는 집 부모들은 좋은 곳에 자식들을 보내는데 걔들은 진짜 이제 영란 씨 이야기한 대로 자유스럽게 살던 사람 아이들이 이렇게 교육 생활하기 힘드니까 집에 많이 와 있죠. 그러면 북한에서 차르려고 해요. 부대에서 어느 간부가 탈차를 심기 무슨 뭘 어떻게 요구한다면 내가 그걸 해주겠는데 우리 애를 뭐 1년이면 1년 좀 집에 데려가겠습니다 보내주거든요. 많아요.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게 애들을 군대 보내면 애들은 가서 군사놀이를 하고 뒤에서 부모가 군사복무를 한다고 해요. 돈을 만들어서 보내고 애들은 집에 데려와야 오니까. 그러니까 현역 군인인데 부대가 아니라 집에 있는 집에서 거네. 군사복무 하는 거죠. 기간을 그렇게 해놓고 그때는 또 그 요구하는 걸 가져다 주고 하니까. 2, 3년씩 이렇게 와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럼 꽤 오래 있는 거네요. 네, 그렇게 있습니다. 돈을 어느 만큼 어떤 간부를 통해 어느 만한 급의 간부를 통해서 돈을 어느 만큼 넣는가에 따라서 와 있는 기간이 늘어나죠. 집에서는 그럼 이제 다른 일은 못 하고 그냥 집에서 그냥 쉬면서 놀죠. 지내는 거네요. 놀죠. 직업이 그냥 군대니까. 군대니까. 그건 무직도 아니고 하니까요. 그 다른데 취직도 원래 못 하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네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제대된 후에 해산교원대학 무용과에 입학했습니다. 무용을 다시 시작을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그 교원대학이 무용과, 교양원과, 교원과, 교원과 이렇게 했는데 체육과도 있고. 네, 체육과 그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 교원대학에서 그 무용과를 졸업하면 그 교원으로 떨궈주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용과를 만약 교원으로 안 떨궈줘도 유치원 교양으로는 나갈 수 있는데 그 또 와서 하다 나니까 간부과장 또 이렇게 다 또 고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거는 직발이 아니잖아요. 현직이 되니까 시험 칠 때도 가뜩이나 공부를 안 했는데 이 시험 문제가 나와도 막 그런데 그걸 다 이렇게
다 고이고 했으니까 일단 합격은 되고 뭐 공부를 잘해 합격된 건 아니고 그때도 그렇게 해서 합격되고 무용과에 들어가서 제가 소대장을 했어요. 거기 들어가서 지대군이니까. 네 소대장을 했는데 또 현직생들이 그리 많지 않더라고 그럼 그때. 다 집합생은 그래가지고 그때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 집이 일이 터져가지고 대학을 1년 정도 다니다가 퇴학을 당했죠. 결국은 그 일이라는 게 저 어머니가 그 중국을 이렇게 많이 다녔잖아요 그때. 근데 그 일이 그렇게 되려고 했는지 그 대학 추천도 그때 빨리 안 된다고 했는데 저는 해서 한 달 만에 바로 제대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12월 달에 제대돼서 집에 왔고 그때 4월 달부터 첫 개회가 4월 달부터 그때 시작돼가지고 그 2월 달까지 시험을 보고 대학 다 해가지고 4월 1일 날에 그때 개교를 시작했는데 저희 엄마가 이렇게 중국 다니고 그때는 아빠는 중국에 계셨고 근데 아빠가 거의 중국에 한 1년 동안 안 왔고 엄마 같이 처음에 갔다가 엄마는 6개월 있고 오고 그다음 저도 제대돼 오고 하니까 엄마는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 그 강이 다 붙었잖아요. 압록강. 그러니까 그 강에 나가서 물구멍 하나 파는 거기서 중국도 긁고 우리도 물 북한도 긁고 긁고 이렇게 긁거든. 거기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돈거리도 하고 그다음 또 그 초소해야 될 것은 걔네도 뭐 좀 찔러주고 그랬었는데 그 저는 엄마가 그냥 중국을 왔다 갔다 하고 그 자동차를 막 차들이 하고 집에 가니까 막 물건 이렇게 쌓여 있고 하더라고. 그래 그냥 그런가 했는데 그날 엄마하고 압록강에 나가서 아빠랑 이렇게 그 물기는 차고 나가 이야기를 막 하는데 다 이야기가 돌아서서 우리는 이쪽 북한 쪽으로 오고 아빠는 중국 쪽으로 이렇게 가고 하는데 그 압록강 뚝에 그 차 한 대가 오더라고. 그 여기로 말하면 보이부차. 보이부차 한 대가 이렇게 오는데 거기서 총을 맨 군인이 2명이 내리고 군관이 하나 내리고 우리가 올라왔는데 엄마 이렇게 잡고 이 눈을 다 싸매고 그 차에 싣고 가버리는데 저는 너무 당황해가지고 뭐 이렇게 물어볼 새도 없이 그냥 눈을 싸매고 데려가니까 그래 그 차 막 뒤 따라가는데 강동을 내려가 쭉 가니까 어딘지 해화동 쪽으로 가는데 어딘지도 모르고 분명 안전부는 아니고 보이부도 아니고 군대인데 그 다음 한 20일 동안 아예 연락이 없더라고요, 엄마가. 근데 아빠도 중국에서 봤잖아요, 지금. 그 광경을 다 봤지. 봤는데 지금 아빠도 어떻게 된지 모르고. 그래, 집에 사람 보내가지고. 근데 사람 보내도 저도 모르잖아, 아무것도.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고. 그 아빠는 지금 막 속이 타니까 거기서 피신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한 20일 있다가 그 군관이 하나 집에 와가지고 쭉 물어보더라고. 엄마가 중국에 장사 다니는데 이런 사람 아냐고. 나는 군대를 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다. 그리고 어딘가 하니까 그 보이부 영창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성무동 쪽에 성무동 아니고 아니 그 보이브 사령부 그 본부는 성무동 그게 쪽에 아니고 저 있었는데 해화동 쪽에 보이부 영창 있잖아. 영창 있는데 영창 분대절이 내려갔죠. 감옥에 넣었지 그때 지구사령부 쪽에 내려가서. 거기 보이사령부 소속 뭐 그런 데인데 데려가서 거기다 놓고 엄마를 한 20일 동안 막 취조하다가 독감방에 놓고 취조하다가 지금 집에 와서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빠도 연결이 안 되는데 아빠를 보이부에서 작전 펼쳐가지고 가서 데리고 잡아갔더라고 아빠를. 중국에 네, 바로 들어가서. 들어가서. 그래서 아빠는 보이부에 데려가고 엄마는 그 군대 보이부 영창에 데려가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그 3인인데 일반인데 왜 군대로 데려갔을까 그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와서 말하는 게 엄마가 이런 사람들 만났는데 아니고 나는 군대 갔다 와서 아무것도 모른다. 솔직히 모르니까 그래 모른다고. 남동생도 자기는 모른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엄마가 왜 잡혔는지 이야기해 주겠다고. 왜 잡혔는가 하니까 그 이산자 가족이 찾아졌는데 남한에서 그 이산자 가족 찾아줄 때 저도 있었는데 거기 이산자 가족을 찾아줘서 우리 집에 와 있는지는 몰랐지. 그 여자가 함흥에 있는 그 여자고 이 한국에 이렇게 할아버지 이렇게 해서 통해서 찾아주고 돈을 받고. 근데 엄마가 막 그때 중국 장사 다니면서 그때 백만장자가 해산시에 별로 없었어요 그때는. 근데 그 막 장사를 하면서 사기도 당하고 막 그 워시니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사기도 당하고 하다 나니까 그게 막 빚을 지고 하니까 사람이 발등에 불이 떨어져 아무 일이나 지금 닥친 대로 지금 해야 되니까 중국에서 이거 찾아주면은 어느 만큼 주겠다 해서 함흥까지 가서 그 여자를 데려와서 만나진 못하고 전화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전화 통화만 시켜주고 했는데 보이부에서 그걸 어떻게 알았더라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 중국에도 이렇게 넘어가서 사사영자도 오래 했으면은 옆에 다 있잖아요. 이렇게 박아놓은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이 보입에다 말한 거예요. 남조선하고 이렇게 연결했다고. 연결해서. 그래서 그날 엄마를 데려가고 그 함흥에 간 여자도 가서 찾아서 다 같이 넣었는데 감방만 이렇게 따로 넣고 그리고 엄마를 독감방에 넣고 그 여자도 독감방에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치졸하다 나니까 근데 또 그때는 몰랐는데 후에 알았는데 엄마가 그 더군다나 군대 쪽에 간 게 그 김일성 하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부대 쪽에 김일성 그거를 넘겼대요. 엄마가. 엄마가 그거를 나는 모르지 그거를 모르는데 엄마가 그거를 15건인가 뭐 20건인가 넘겼대요. 그것 때문에 저쪽에서 더군다나 이거 한 건 했다고 지금. 그건 간첩질로 보거든요. 김일성 화보요. 네, 김일성이 있는 거예요. 아무튼 북한의 서책자나 출판물, 이 군대 뭐 정복이라든가 이렇게 넘겨보낸 건 간첩 여적질로 보거든요. 이 김일성 책자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이 보라고 군대 아니에요. 군대용으로만 만든. 군대 북한이 군대용이기 때문에 대선전 출판물이 아니거든요. 다르거든요. 아까 군사 기밀을 유출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혐의가 씌워진 거네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영란 씨 이야기한 게 보위사령부라는 게 97년도에 양강도에 보위사령부 공률이 대대적으로 맞아요. 들어왔습니다. 이때가 같은 그렇죠. 시기네요. 네. 이때니 보위사령부는 뭐 하늘이 나는 새도 잡아 떨군다고 이렇게 김정일이 완전히 특권 그런 걸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진짜 저희 동네에서도 사람을 총살했거든요. 그 사람을. 근데 그 사람이 제명이 뭔가 하니 북한의 고리대인데 북한이 남한의 안기부하고 연결돼서 뭐 소문도 어마어마하게 막 났어요. 지하 땅굴을 파놓고 거기다 식량을 저장해서 뭐 일단 남한에서 밀고 들어오면은 그 특공대들을 먹이는 양식을 풀려고 조성했다. 뭐 이렇게 하면 사람들 많이 이렇게 민심이 완전히 소란하게끔 이렇게 만들고 사람들도 엄청 많이 죽이고 11명을 그 꼭대기에서 한 번에 총살했는데 저도 그날 가봤거든. 다 가라고 하자 무조건 가서 보라고. 공개 처형장소에 몽땅 무조건 가서 사람들을 보라고. 서집해야 하거든요. 그래 두 분이 갔는데 같은 현장에 계셨던 아니요, 거네요. 좀 제각기 조금 달랐지요. 네. 저는 그때 그 허부 저도 거기 갔는데 11명 그때 쫙 세웠는데 뭐 고리대를 한 사람 무슨 그다음 뭐 중국 그 소다 있잖아요. 그거를 뭐 식용품을 공업품으로 해서 팔았다고. 그래서 또 그런 사람 11명 말도 이름 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여기 이렇게 내 묶음을 해가지고 묶어놓고 총을 쏘는데 머리만 딱딱 쏘니까 이 머리 사상이 들렸다고. 머리만 쏘네 머리를 쏘는데 그 머리가 총이 들어가니까 그 고춧가루 뿌려지는 것처럼 머리가 이게 다 날아나잖아요. 소리가 엄청 요란하고. 그리고 그 막 뒤에다 그 기관차 대포 막 다 세워놓고 엄청 뒤에서 어마어마한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때 신발 공장 네 맞아요. 그 서구동 비서 그리고 뭐 그때 11명 총살은 정말 엄청 많이 공개 처형도 직접 보셨군요. 자, 그래서 조사 기간은 얼마나 걸렸습니까? 엄마가 그러니까 그쪽에서 6개월을 조사를 그렇게 받고 제가 중간에 면회를 이렇게 갔는데 밥을 갖다 줘도 보지도 못해요. 그럼 안 보여주죠. 공부 때문에? 그러니까 엄마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모르고 네. 자기네가 그냥 받아가지고 기업가 그걸 네. 받아서는 근데 엄마가 그때 말하는 게 밥을 한 번도 받지도 못하고 옆에 사람 다 주고 엄마를 막 고문하는데 막 나와가지고 한 3, 4일 동안 재우지도 않고 먹이지도 않고 막 판자로 때리고 막 이 무릎을 때리고 그리고 비판서를 계속 쓰라고 그 비판서에서 글이 하나라도 틀리면 또 다시 쓰고 했는데 계속 똑같이 쓰니까 엄마를 야 너 머리 좋다고 근데 군대 아들이니까 막 더 그래가지고 그럼요. 그리고 그때 면회 가도 앞에가 보지도 못했고 그래 엄마가 3월 달에 그때 감옥에 갔는데 그 또 거기서 다 이게 아무튼 뻗치고 어찌고 해가지고 원래 총살한다 하면 이러던 게 거기서 뻗치고 해가지고 다 그게 밝혀져가지고 그리고 함흥 여자는 또나 삼흥 여자들은 뭐 그쪽 가서 그쪽 안전부에 넘겨가지고 그쪽에서 지역 보냈대요. 교화를 간단 말이에요. 그쪽에서 지역 보내고 그리고 엄마는 그 군대 사람이니까 여기 사회에서 나와서 또 안전부에다 또 넘긴 거예요. 사회 사람이. 그러니까 그 안전부에다가 또 다시 이제 예심을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그래 그때 보니까 엄마가 머리 이렇게 지금 언니 지금 이렇게 머리 커트 찍도 하는데 머리 다 묶고 얼굴이 사타해가지고 살이 다 빠져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안전부에 넘겨가지고 안전부에 또 다시 이제 예심을 시작하는데 그래. 아빠를 저쪽에서 또 잡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지금 갈라놓고 말이 맞는지 지금 그거를 지금 하는데 아빠는 저쪽 보위부에서 이제 다 해가지고 이쪽에 직결소에 넘겼다가 또 엄마가 끝나야 지금 같이 사건이 끝났는데 엄마가 안 끝났으니까 기본 엄마가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빠는 인차 끝났는데 엄마가 그냥 있고 그 다음에 다 해서 사회에 있어서 안전부에 또 넘겨서 거기서 예심까지 다시 들어가서 이집트 지금 시작을 하는데 그 예심가 그 처음 맡은 사람이 그때 그 정치대학교 금방 졸업해가지고 한참 막 이렇게 막 성적으로 막 번째를 채려고 하는데 의욕에 불타는 네,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딱 맡아가지고 보니까 엄마 아빠 이름을 같이 써가지고 누구의 사건 자료 이렇게 이만큼 묶어가지고 왔더라고 집에. 그래 나는 그때 엄마가 이제 여기서 다 끝났으니까 이제 끝났겠지 했는데 또 다시 시작하니까 그게 막 너무 아찔해가지고 그리고 그때 또 일이 안 되니까 집이 도적이 다 맞추고 그다음 그때 막 쌀이 한 킬로 입쌀 50kg 할 땐 50원 할 때인데 예, 변도를 계속 날라가야 되는데 집이 도둑 맞추고 뭐 다 가져가고 주머니 2,000원밖에 없었는데 그날에 그 2,000원을 입었던 옷에 그 돈이 있어가지고 다행히도 그게 남고 집에 오니까 다 걷어가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는 쌍으로 온다고. 그런데 이게 도시락은 양쪽으로 날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미 대학에서는 퇴학을 당했고 그러니까 저 집 정치적으로 나쁘다고 퇴학식 그리고 동생은 체육대학 다녔고 저는 교원대학 다녔고 둘 다 퇴학된 상태고 그렇게 해가지고 동생을 보고 도시락 나눠야 되겠는데 우리 하루에 한 끼만 먹는데 어느 끼도 먹겠는가 할까 동생이 자기는 이렇게 저녁밥을 먹겠다고 저녁 굶으면 잠이 안 온대요. 그래서 그럼 둘이 저녁을 먹고 하루 두 끼는 굶자 해가지고 도시락 이렇게 날아가고 그 애할머니가 그래도 애할머니가 계속 와가 해바라기 씨 팔아서 그 돈이 남은 거 갖다 주고 국수 한 사리 싸서 넣어주고 애할머니 그때 70 거의 됐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가 또 형제 중에 막내예요. 근데 그 큰아빠랑 저희 큰아빠도 안전부 다녔고 큰엄마도 이렇게 부교원하면서 완전 코종하게 살았는데 우리 엄마만 유독 저랬다고 할머니가 계속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다니다가 엄마가 예심가드가 다시 시작할까 엄마도 끝났겠는데 했는데 예심가에 들어갔는데 아빠도 거기서 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같이 그 감옥에서 그게 보니까 거기서 엄마가 신경이 돌아간 거예요. 정신이 막 이제는 다 끝났겠는데 아빠가 또 잡혀 들어오니까 이제 또 시작이 되는구나. 네, 또 시작되지. 지긋지긋하셨던 거네. 그러니까 아빠는 저쪽에 데려갔다가 엄마가 이게 들어갈까 합쳐난 거예요 지금. 그 또 다시 지금 시작돼. 계속 제가 예심가를 도시락을 나르고 계속 그래 그 예심한 사람 너는 그 나이 한창 애들하고 놀라인데 도시락 계속 들고 다닌다고.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그게. 귀찮네. 그래서 그게 또 다시 시작돼서 아빠는 징역 5년을 그때 선고를 받았고 엄마는 정신있게 돌았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돈도 벌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재판을 할 때 뭐 시안전부장, 검찰소장, 그다음에 또 시검찰소장, 재판소장, 그다음에 그 5명이 앉아서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사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다 해가지고 그 예심원이 마지막에 다니다 너무 안 돼가 처음엔 자기가 막 하려고 했는데 지금 집이 너무 안 됐으니까 내한테 안전부장 찾아가라, 재판소장 찾아가라 다 알려주죠. 그 사건에 하기 전에. 그래서 안전부장을 찾아가가지고 그날 엄마를 다 내놓는다더니 못 내놔가지고 4층 막 안전부장 방에 올라가서 제가 막 뭐래 했죠. 너 몇 살인가? 20살이라고. 사회주의도 어떻게 지키냐고. 사회주의도 엄마 아빠가 이세 우리도 사회주의 지킬 게 아닌가. 둘 다 잡아.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거고. 결국 꼬제비 빼기 되는 길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보호종 설 사람 데려래. 나는 안 된다고. 그래서 엄마 아빠를 가서 데려왔죠. 근데 엄마 아빠도 안전부이셨으니까 그 사람을 알더라고요. 그래 엄마 아빠가 수표를 다 해가지고 근데 집에 그렇게 해서 아파가지고 나왔는데 일단 이거 사건을 종결해야 되니까 그 검찰소장을 또 찾아가고 시안전부 부장 찾아갔고 재판소장 비 막 오늘 그 재판소장 그 앞에 가는데 집에 안 들여놓잖아요. 안 들여놔요. 비 막 오는데 거기서 기다려가지고 그 재판소장 온 거 제가 막 무릎 꿇고 울면서 막 말했거든요. 엄마 어떻게 좀 해달라고. 아빠도 이렇게 지역을 오래 먹었는데 엄마까지 지역 가면 우리 어떻게 사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 어디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내일 이렇게 5명이 결정 나는데 일단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나쁜 쪽으로는 안 갔으니까. 그리고 일단 담당 예심원이 이제 어떻게 쓰는가에 또 달려있대. 예, 근데 예심원이 선처를 바랍니다 하고 썼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엄마가 그 다음날 할 때 기각이 난 거예요. 엄마 사건은. 그렇게 해서 엄마 사건은 끝나버리고 아빠는 5년을 형을 받았고 그 또 지역가한테 정거리를 회사는 또 정거리를 갔는데 그 들어가는 데서 이렇게 막 설사랑 하면은 그 항문이 뭐 3도 4도 열리면
퇴소돼가지고 다시 오잖아요. 그래서 개요 책임자 또 막 가가지고 제가 돈을 얼마 주고 또 술도 주고 해달라고. 그래 그 개요 책임자가 내가 계속 매일 다녔으니까 아니까 알았다. 그래 가서 아빠를 들어가기 전에 설사약을 먹여가지고 거기서 퇴소된 거예요. 그래서 와서 다시 집을 오는 게 아니고 병원에 시병원에 그 다 따로 그 제수들만 그 있는 그 칸이 있거든요. 4층에 거기를 아빠를 데려가서 거기서 아빠가 병원 생활하다가 그 이게 그 감옥에 있던 기간도 다 쳐주잖아요. 그 안에서는 치워주지.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있다가 나와서 조금 얼마 있다가 바로 추방을 간 거죠. 그 위에 또. 그래서 아무튼 그때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양쪽으로 다니고 법관들을 찾아다니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 인생에서 제일 힘든 때겠어요. 신경전으로 진짜 배고픈 것보다 이게 신경전은 더 스트레스 받고 누구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렇다 돈이 많이 돈을 내밀 수도 없는 거고 그때가 제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또 추방을 갔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1년 정도 조사를 받고 아버지는 5년형을 받았다가 이제 병원에 나와 계셨고 어머니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제 정신 환자 진단을 받고 감옥 생활 못한다 판정을 받아서 나와 있었는데 여기가 끝이 아니고 추방을 간 거예요. 추방도 알려준 게 아니고 갑자기 새벽에 5시에 막 차를 들이대가지고 대학생들 그때 막 동원됐거든요. 그 할 때. 추방은 안 알려줍니다. 우리 알려주면 문을 채우고 도망쳐 가버린다고. 아니면 집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때 집을 팔아버리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몰랐는데 갑자기 그래서 우리도 추방 가면 어쩔까 했는데 차가 막 새벽에 와가지고 어디 가는지도 모르는데 보니까 그 풍소에 신명리라고 회산에서 한 350m 그렇게 되죠. 그런 고란에 진짜 청소골 같은 고란에 이게 갔는데 그 맨 땅에다 내려놓고 그 사람들은 가버리는데 집도 없고 아무것도 거기 없는 허공 이런 9월 달에 지금 갔는데 그래 그 관리 현장에 올라가가지고 어느 작은 그 집 방안을 하나 뺏어주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지금 그때부터 살기 시작. 그래도 그때는 가족이라도 다 모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랑 남동생이 넷이서. 그래서 있었는데 거기 우리 뭐 농사짓는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너무 막막해가지고 엄마가 배현재간이 밀수하고 중국 다니거니까 또 회산이 나와가지고 그다시피 도시 생활만 해오던 분인데 농사일을 할 수가 있어요? 못하지요. 그리고 못하죠. 풍소나 풍산 그쪽은 감자만 밀머리 감자만 심는 것이에요. 그리고 엄청 춥고 그리고 농사라는 게 여기 남한 농사처럼 기계 농사가 아니고 손으로 하는 농사인데 뭐 해봤겠어요? 나의 처음으로 나가봤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힘든 것보다도 일부 시선적으로 또 추방자 가족이다. 이것으로 인해서 받는 이런 게 엄청 심하거든요. 뭐랄까 물 위에 뜬 기름처럼 사람들 속에 휩쓸려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박탈감이 있어가지고 사람들 자체가 잘 받아주려고 안 한단 말이. 왕따. 그렇죠. 받아줬다가 자기들도 언제 어떻게 당할지 모르니까 또 안 받아주는 거네요.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감시를 하고. 거기도 또 당연히 감시하지요. 뛰는 거 해가지고 또. 담당 보안원의 임무는 이 추방자, 그 다음에 체포 처단자 이런 동향 장악을 일일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어머니가 또 또 엄마가 시작하신 또 회사에 나와가지고 그 옛날에 중국에 그 다니던 대방 그 집 진짜 그 집 정말 조선족인데 괜찮아요. 그 집에서 우리가 수방 다 된 걸 알고 그래 엄마가 또 중국에 건너가고 난 한 번도 그걸 못 해봐. 엄마 또 건너가고 그 집에 좀 도와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장사를 하면서 뭐 배운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다음 저희가 살던 데가 고추 농사가 잘 됐어요. 그쪽에 추운 것이 고추 농사가 신명리가 고추 농사가 잘 되는 데인데 거기 특산물이 그러니까 고추죠. 그래서 그 우리 가을 내기 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밀수에서 물건 받아서 집에 가져가서 봄날에 이렇게 뭐 이렇게 쭉 널어놓으면은 가을에 그 10배를 받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봄날에 한 값이 한 킬로 받을 가격 지껏 봄날에 돈을 낸다면 한 킬로를 줄 돈인데 이게 나한테 돈이 없으니까 내가 가을에 줄게 말하자면 예상이지. 가을에 줄게 하고 가져가면 10킬로를 줘야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게 가을 내기거든요. 시내에서 필요한 물건
그러니까 잎살이면 잎살을 봄날에 뭐 10kg를 누구 집에 줬으면은 나중에 이제 가을에 100kg를 줘야 된다고요? 잎살을 받는 게 아니고 잎살이 안 되니까 거기는 그 고추가 기본이니까 고추로 무슨 뭐 100kg를 받든지 뭐 그렇게 예. 기준 정해놔. 네, 그래서 가을에 이제 농사가 다 되면 그 고추, 빨간 고추 있잖아요. 김장고추. 그거를 받아가지고 말려서 해산에 또 가지고 나가. 그때 고추 한 킬로 120원인가 할 때거든요. 그것도 가지고 나가 팔고. 그러니까 저희가 땅이 없잖아요, 일단은. 다 개별 땅이 조금씩 있는데 없으니까 농사를 지어 먹지 못하니까 이게 중국과 밀수해서 그걸 가져다가 중국 물품 쭉 늘어놓고 가을 내게 그거 받아가지고 또 쌀로 바꿔 먹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보천 쪽으로 보천에 고모가 있는데 고모는 그 보천에 좀 터가 있어가지고 이사를 오라고. 그래서 풍서보다는 보천이 시내가 더 가까우니까 가깝고 많이 밀수하기도 가깝지. 하라고 하니까. 보천은 뭐 4, 50리 길이니까 이쪽 풍서는 350리 정도 되고 그래서 보천에 또 넘어와가지고 그때부터 보천에서 시내가 더 가까우니까 그럼.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다가 나중에 여기로 오게 된 거죠. 그 보천이 김일성이죠. 마적질 했다는 보천. 보천보 전투. 보천보 전투. 네. 탈북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뭡니까? 이제 그렇게 사시다가 어떤 동기가 있었을 거 네, 아니에요? 여기로 올 생각도 그때는 못 했을 때고 한국을 원래 꿈도 못 꿨는데 저희 엄마 이렇게 짜게 바지 때부터 같이 이렇게 지나던 친구가 그 고난의 행군 썩 전에 큰 딸이 먼저 이게 한국을 왔는데 그 딸이 엄마하고 그 나머지 그 집도 그러니까 딸 둘의 아들 하나인데 그 딸 둘하고 엄마하고 같이 데려갔어요. 아빠는 이미 전에 사망을 했고. 근데 그 아들 하나를 못 데려갔는데 걔가 좀 뭐랄까 애가 좀 살벌해가지고 그날 다 넘어간 혼자 어디 가가지고 잡지 못해서 못 데리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 걔가 계속 걸리잖아요. 그러다가 연락하다가 우리 엄마 그 중국에 다니는 집에 전화해서 우리 엄마하고 좀 연결을 해달라 해서 연결을 했는데 자기 아들을 좀 찾아달라고 지금 교화소에 가 있대. 걔가 증산 쪽에 가 있는데 사람 자꾸 보내면은 돈을 자꾸 달라고 미연에 갔다 왔고 살아있다 한다고. 근데 엄마는 지금 돈만 자꾸 보내니까 믿음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 보고 좀 알아봐달라 해서 알아봤는데 죽었더라고요. 어쩌냐. 그러니까 며느리를 오지 못하니까 굶어서 굶어서 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 찾아준 사람 살아있다 계속 돈만 받고 정말. 그래서 죽었다 하니까 이 엄마 친구가 여기 오라고 여기 오는 브로커비 다 대주겠으니까 중국까지만 건너오라고 그럼 어차피 우리도 지금 추방 가고 했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살겠냐고 그리고 여기 친구도 같이 있고 오라 사람이 그립다고 오라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해산에 다 내렸던 길인데 집에 올라 못 가고 집에도 그 보천에도 또 감시하거든요 거기도. 근데 아빠 데리러 갔다 단번에 또 다 없어지면은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고 아빠는 나중에 내려가자 하고 우리 셋이 내려와 있었으니까 그래서 어느 날에 어디 장백 어디까지 건너오라 해서 연락을 받고 그날이 구구절날 돼가지고 갑자기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는 전혀 연락도 안 알리고 못하고 연락도 갑자기 못하고 그냥, 갑자기 넘어가가지고 여기 오다 나니까 1년 딱 걸리고 한어서 나와서 바로 아빠를 찾아가지고 돈도 몇 번 보내주고. 그럼 이제 어머니가 제일 먼저 탈북을 하자고 얘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엄마가 예. 그럼 이렇게 영란 씨랑 동생 반응은 어땠어요? 어차피 저희는 그 농촌이 붙어 있으니까 뭐 여자는 시집을 가야 농촌에서 이거 빼갈 수 있고 예, 남자는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농촌에 이제 뿌리를 박아야 되니까 근데 농촌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계속 이게 시내에서 살다가 근데 동생도 또 그때 군대를 갔다가 탈영해 왔거든요. 이게 군대를 갔는데 저희가 추방 가면서 군대를 갔는데 저희는 어디 간지도 그때는 돈이 없으니까 그냥 우무적으로 남자는 가야 되니까 갔는데 추방자도 그래도 군대는 네, 보내줬네. 우무적으로 가야 보내줍니다, 되니까 그거는. 가는데 이렇게 동생이 탈영을 해왔는데 너무 죽을 것 같아서 왔는데 보니까 이렇게 쌀한박처럼 이렇게 된 비밀기지에 들어가 있었다고 거기에 들어가 있었는데 자기는 그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죽은 무덤도 막 밟고 이렇게 다니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군대 애들이 봄날에 풀이 바닥에 나면 그 풀을 다 뜯어먹어 풀이 없대요. 배고파가지고. 그리고 그 같은 사람들 죽은 무덤을 보면서 다녀야 되고. 그래서 생각한 게 초소를 9개를 걸쳐 넣어야 되는데 거기를 이렇게 쌀한바 같은 군사기지 들어갔는데 생각한 게 내가 여기서 이러다 죽겠구나. 차라리 죽더라도 한번 탈영이라도 해보고 다시 죽던 한이 있더라도 탈영을 해야 되겠다 해서 나오면서 그 비 오는 날에 그 맷집을 통과해가지고 오면서 입은 옷을 다 팔아가지고 빵하고 기차를 타야 되는데 기차표는 못 타니까 먹을 거 빵만 이렇게 해가지고 신우주역 쪽으로 나와서 기차를 탔는데 친구를 기차관에서 만났대요. 같은 걔가 우리 집에 와서 알려줬거든요. 걔를 만났는데
탈영했으니까 지금 계속 숨어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 화장실 들어갔다 어디 계속 경무관들이 이렇게 경무관들 계속 때문에 순회하거든요. 네. 기차 안에서 경무원들 네. 피해서 예, 숨어 잡히면 또 네. 가야 되니까. 거슬려 가야 되니까. 그렇게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강도까지 와서 거기서 잡혔더라고요. 어쩐지. 그래서 거기서 전화가 와서 오라고. 그래 엄마랑 같이 갔는데 완전히 사람 형체도 못 알아보게. 완전 목도 막 열었고 엄마가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집에 데려가서 조금 하다 하면 안 되는가 하니까 거기서도 딱 보고 다 죽게 됐으니까 데려가라고. 그리고 그쪽 그 분대에다가 다 이렇게 연락해가지고 집이 어디 찾아가라고. 그렇게 해서 동생을 집에 데리고 왔는데 동생이 죽어도 다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막 이제 가면 자기는 죽는다고. 차라리 집에서 죽는 게 낫다고. 안 가겠다고. 그래서 엄마가 그 군사동원부에 막 사정해가지고 해서 감정제대를 해가지고 그 또 감정제대 해야 될까 또 가서 이거 다 이거 신체 검사 신체 다 검사. 하고 그렇게 해서 감정제대 해가지고 동생 제대시킨 거죠. 자기는 죽어도 못 가겠다. 차라리 집에서 죽겠다고. 군대 복귀했으면 또 군대 감옥 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탈영했으니까 탈영했으니까. 네. 네. 그리고 감옥도 가야 되고 10년을 채워야 되는데 그 생활이 얼마나 말 안 힘들었으면. 했고 막그 쌀한박 같은 그 풀이 나오면 다 뜯어먹고 없다잖아요. 그 말 들으니까 막 진짜로 그때가 이제 2005년 9월 28살 때인데요. 저희가 아까 탈영이 아니고 탈북할 네. 때가 네. 2005년.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네. 남조선 가자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친구가 전화 왔는데 저희 다 아니까 이렇게 살지 말고 가자고 가다 죽든 살든 가보자고. 처음에 막 겁은 나죠, 솔직히. 그렇지. 그래서 그 점제 집 가서 보였거든요. 점치는 집에 가서 네. 잘 보인다 해서 네. 위원회에 있는 집에 네. 갔는데 그 분이 저희가 장사를 가려고 하는데 길을 떠나려고 하는데 어떤 거고 하니까 방향을 남쪽으로 가라고 남쪽으로 가면 갈수록 좋고 이런 기아집이 보이고 물고기가 맑은 물에서 이렇게 헤엄쳐 다니는 형상이 보이니까 그쪽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더 신심이 생겨가지고 기운이 생기고 뭐 알고 말하는 건가? 용기가 생기고. 그러니까 그 집에서 이렇게 점을 잘 본다고 누가 알려줘서 갔는데 그러니까 이 점이랑 100% 맞는 건 아니지만 또 어떤 때는 또 맞을 때도 있으니까 마음이 불안할 때는 그럼 이제 어떤 네. 의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기대하고 근데 싶은 진짜 것이 있어야 저희가 되니까. 마지막 길을 선택했는데 그분이 또 그렇게 말하니까 어머 뭐 가자고. 그래서 근데 어쨌든 성공해서 왔잖아요. 뭐 잘 굴러가라고 달걀도 먹고 뭐 절차가 생달걀. 생달갈인 게 삶은 달갈 때 저희도 나올 때 네. 나올 때 다 들어가라고. 그렇게 해갖고 나오거든요. 저희도 영란 씨처럼 어디 좀 보는데 갔댔어요. 가니까 이제 영란 씨 딱심 우리 어디 좀 남쪽, 장사 떠나려 장사 하는데 앞집에 잘 가려고. 되겠는가 좀 봐달라 하니까 괜찮다고 네. 법도 물러선다고 아무 일에도 다 괜찮으니까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저희도 용기를 내서 떠났어요. 그것도 많이 도움됐던 것 같아요. 그럼. 그때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네. 시절이고요. 네, 또 네. 근데 그 사람이 나쁘다 하면 저희가 가지요. 무서워서 그런데 일단은 죽든 말든 일단 떠나자고 결심했는데 또 그런 말 들었으니까 가자고 그래서 갔지. 이게 목숨이 걸린 일이니까 그렇죠. 할 수 있는 건 다 다 해봐야 해보고. 되잖아요. 네, 좀 일단은 저질러 부정 보고. 판다는 일은 다 네. 일단 하지 말아야 되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 9월 28살 때 이제 드디어 강을 넘으신 건데 네. 참 좋은 다 나이에 이제 다 왔을 매수를 다 한 건가요? 네. 브로커가 그러니까 그 군인들은 아니, 그러니까 넘어갈 때는 그 중국에서 그 네. 옛날에 이렇게 그 친구분이 중국까지만 오라 했으니까 북한에서 중국 오는 건 책임 못 지니까 중국까지만 오라 했으니까 엄마가 이제는 그 대방하던 그 분하고 그때 통화해서 우리 몇 시쯤에 가면 좋겠니까 뭐 전지를 이렇게 몇 세 번 번쩍번쩍 하면 넘어가 이렇게 해가지고 약속해가지고 그날 또 비가 막 와가지고 딱 맞췄네. 그렇게 해서 넘어가서 저쪽에서 사람이 왔을까 이렇게 전지를 세 번 이렇게 해서 사람이 왔구나 하고 완전 깡짜는 이 초서도 돈도 안 줬어요. 그러니까 2005년 때문에 지금과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뭐라는가 철조망을 안 치웠거든요. 맞아요. 이때 그냥 압력감 철조망을 안 흘러가면 쳤습니다. 그러니까 쳐서 순찰 시간 그것만 비우는 극복하면 시간만. 그냥 쭉 날아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은 철조망을 쳤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힘들거든요. 지금 뭐 CCTV도 설치했다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깡도강을 하신 네, 거예요. 그때 저걸 줄 돈도 초섭이 줄 돈도 없었고 그냥 그 시간에 맞춰 무조건 가자 해가지고 하는데 강물이 막 불어가지고 난 넘어가다 못 넘어가겠다. 너무 물살이 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어디 강구 쪽으로 넘어가가 시멘트 공장 있는 그쪽으로 그쪽은 넘어가는데
물폭이 네, 근데 다 넓은데. 물살이 막 새도 깊고 그다음 물길을 알아야 되는데 물길을 모르니까 그냥 막 허망되고 지금 뭐 주부도 없고 그냥 셋이 손잡고 지금 막 신발 다 잊어먹고 그렇게 하고 일단 저쪽에 사람 나와서 무조건 저기까지는 가야 된다. 그래서 엄마를 가운데 세우고 둘이 내 동생이 앞에 서고 내가 뒤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는데 신발 다 뺏겨서 나고 막 넘어져가지고 물 다 먹고 막 빠져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막 엄마 건지고 물에 사람이 빠져 이 머리를 잡아당기면 이게 일어난다 하잖아요. 그 엄마는 여기를 나를 자꾸 그렇게 해가지고 막 잡아당겨가지고 저쪽에 사람 나와서 바로 거기서 차 타고 들어가가지고 한 달 동안 거기 숨어 있었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강 건넌 데까지 했고요. 네. 강 건너서 중국에서부터 캄보디아 거쳐서 이제 한국에 네. 오신 얘기는 2부에서 마저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탈탈탈 한영란님 편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